하겠습니다. 우연성. 고전소설에서는 현대소설과 달리 필연적 상황이나 원인 없이 우연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이 우연하게 체크. 이 우연하게라는 단어가 나오려면 때마침이라고 적어주세요. 때마침 혹은 바로 그때, 이런 단어들을 바탕으로 인과적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인공이 뭐가 필요해. 근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때마침 누가 나타나. 이런 게 바로 우연적인 거죠. 이해됐나요? 볼까요? 허균의 홍길동전입니다. 홍길동전의 체크. 일단 이 홍길동전은 최초의 한글 소설이에요. 저희가 고전시가 할 때 헌한설원이라고 배웠었거든요. 규원가를 부른 애인데 걔가 이 허균의 누이입니다. 선생님, 허군 누자 아니에요? 그건 허준이에요. 허준. 보겠습니다. 길동의 동그라미. 등장인물이니까요. 앞으로 소설 읽을 때 인물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죠. 서당에서 글을 읽다가 문득 책상을 밀치고 탄식했다. 탄식의 체크. 한탄했대요. 그러면 뭔가 마음에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뭔지 봅시다. 대장부가 가로 열고 세상에 나서 공맹의 체크. 공맹 처음 들어보는 단어죠. 줄임말이에요. 왜 줄임말이라고 해석을 했냐면 본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뒤에 본받지 못하면이라고 했죠. 그럼 본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너네가 알고 있는 사람일걸. 공맹은 누구랑 누구의 줄임말일까? 공자랑 맹자. 그치. 그래서 여기서의 공맹은 공자와 맹자의 줄임말입니다. 공자랑 맹자가 누구예요? 오, 대단한데. 진짜요? 책을 웬만하면 안 읽은 거야? 철학적 사상가들이에요. 사람 사상가요? 사상가가 뭔지 모르겠지. 네. 철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자, 맹자 본받지 못하면이라고 했으니까 본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차라리 병법을 해요. 병법의 체크. 병법이 뭔지 아나요? 기술 뭐가 신비로운 초능력 같은. 아, 오케이. 여기서 그건 술법. 신비로운 건 술법. 병법이라는 것은 전쟁을 치르는 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진영을 짜서 어디에 쳐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싸워야 한다. 이런 싸움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 방법이에요. 장군의 인장을 허리춤에 비스듬히 차고 동과 서로 정벌하여 나라의 큰 공을 세우고부터 밑줄 쳐볼까요? 이름을 만대에 빛내는 것, 거기까지 밑줄. 입신양명이라고 적어주세요. 입신양명, 컴마. 명이요? 입신양명이란 단어하고 하나 더 써야 돼요. 장, 입상. 그래서 원래 입신양명, 출장입상은 서로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입신양명은 입신은 몸을 세워서 양명, 양이 국기 개양대할 때 양자예요. 날리다에 대한 이야기죠. 명은 이름 명자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널리 알리는 거고요. 출장입상이라는 것은 그 출은 나아가다에 대한 이야기고요. 장은 장수, 장군에 대한 이야기죠. 전쟁터에 나아가서 입상, 어떤 공적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됐든 여기서는 출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입신양명과 출장입상은 다 출세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부로서 흔쾌히 할 일이다. 나는 어찌하여 한 몸이 외롭고 아버지와 형이 있건만 아버지와 형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니. 아버지와 형의 체크.
그 아래 보시면 호부 호영이라는 단어가 있죠. 호가 호명하다 할 때 호자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호형은 형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을 부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빠를 아빠라고 못 부르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거든. 여기까지 이해돼?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 신분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자라고 적어볼까요? 서자. 거기 서자 있긴 한데 서자라고 써주세요. 이 서자라는 것은 아빠가 양반이에요. 엄마가 평민이거나 천민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신분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아들도 원래 양반이려면 어때야 돼? 아빠가 양반이니까 엄마도 양반 가문이어야 돼. 그래야 아들이 양반으로서 온전히 혜택을 누리죠. 근데 여기서는 아빠가 양반이고 엄마는 평민이나 그 천민에 대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서자라고 하는 그 애매한 어떤 계층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심장이 터질 듯하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탄식에 대한 이야기죠. 아,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 원통하지 아니하리요. 가로 닫읍시다. 여기까지가 탄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원래 벼슬은 누가 할 수 있지? 양반이 할 수 있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서자는 벼슬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남자라면 모름지기 거기에서 말한 것처럼 출세를 해야 하는데 내가 신분적 차이 때문에 아빠를 아빠라고도 못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도 못 부르는 상황이다. 그래서 출세를 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비판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뭘 비판했을까? 조선시대 때는 양반만 출세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인 거죠. 이해됐나요? 말을 마치고 뜰에 내려가서 검수를 공부하였다. 마침의 체크. 공이 또한 여기서의 공은 길동이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공이라는 단어가 이제 고전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부르는 거냐면 약간 호칭이에요. 공에다가 호칭이라고 써주세요. 호칭. 그래서 이 공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꽤나 높은 직급의 관료들한테 붙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슨 공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달빛을 구경하다가 길동이 배회하는 것을 보고 즉시 불러 물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우연성이냐? 길동이가 한탄을 준회하고 있었어. 뭐라고 한탄하고 있었지? 나는 왜 아빠를 아빠라고 못 부르죠? 형을 왜 형이라고 못 부르죠? 제 출신은 왜 이러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때마침 길동이 아빠가 그 자리를 지나감으로 인해서 둘이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는 요약본이니까 그 발췌본이니까 전체 전문을 보시면 이 내용 이후에 길동이가 아빠한테 말을 합니다. 아이 아빠, 저는 왜 아빠라고 못 부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둘이 이제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비현실성, 전기성, 거기에 기의 동그라미. 이 전기성 할 때 기자가 기이하다라고 써주세요. 기이할 기자입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장 중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가면 외워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비현실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고전 소설에서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신비하고 이상한 사건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등장인물이 비범하거나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소대성전 보겠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여 책을 놓고 보더니 마음이 불안해 체크. 아, 등장인물의 마음이 어떻대요? 불안하대요. 호련, 광풍의 체크. 광풍은 미친 바람이에요. 창품으로 들어와 생의 동그라미. 여기서의 생이 이제 뭐예요? 주인공이 되겠죠. 이름이 생이 아니에요. 허생원 들어봤나요? 생원. 그래서 이 생자는 그 약간 젊은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이 쓴 관을 벗겨 공중에 솟았다가 방 가운데 떨어뜨렸다.
생이 그 광내를 태우고 주역을 내어 점괘를 보니 점괘를 본다의 체크. 괴이한 일이 눈앞에 보이는지라의 체크. 자, 뭐예요? 누가 내 모자를 벗겼대. 그래서 그 관을 불에 태우면서 점을 본 거야. 그랬더니 미래에 있을 일이 내 눈앞에 펼쳐졌대. 그런 이야기인 건 이해됐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럼 무당들이 뭐 하는 거 있잖아요. 토속 신앙에서. 그런 건요. 그것도 다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해됐죠? 마음에 냉소하고 냉소의 체크. 냉소라는 것은 차갑게 비웃었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비웃음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촛불을 돋우고 밤새기를 지나가니 삼경의 체크. 이 삼경이라는 건 항상 새벽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벽 시간. 제가 시분법과 경전법 설명해 줬었죠. 기억나나요? 시분법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우리가 뭐 11시 27분 이렇게 하는 것을 시분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옛날에는 경전법 이렇게 해서 3경 1점, 3경 2점, 4경 1점, 4경 2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요. 지난 후에 방 안에 음산한 바람이 일어나거늘 둔갑술을 베풀어. 둔갑술의 체크. 너네가 무슨 일 있을 때 갑자기 바퀴벌레로 변할 수 있나? 없지. 그게 바로 비현실성이죠. 그래서 정기적 요소가 드러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체 한번 보겠습니다. 문체. 문어체. 문어는 일상적 대화에서 쓰이지 않고 주로 글에서만 쓰이는 특징적인 버릇. 문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글에서만 쓰인다에 밑줄을 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문서, 학문 할 때 문자죠. 그래서 이 문어체라는 것은 나중에 문학 소설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나와요. 글투가 나타나는 문제다. 고전 소설은 한문 문어체의 영향을 받아 뭐뭐인지라, 뭐뭐하더라, 가로대, 왈 등의 표현이 자주 나타난다. 덜아붙어요. 가로 열고 가로대, 왈까지 체크. 너네 혹시 가로 왈자 한자 배운 적 있나요? 그 가로 왈이 이 가로 세로에 대한 가로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가라사대라는 말 들어봤나요? 그렇죠? 그래서 가로대, 왈 거기 아래 가라사대도 써주세요. 가라사대. 뭐뭐 하더라 가로대 왈. 그 아래 가라사대라고 적어주세요. 가라사대. 찾았어? 못 찾았어? 왈 등의 표현이 자주 나타난다. 보여? 맨 아래. 네모칸이 바로 위에. 거기 맨 아래 네모칸 바로 위에. 작품 있잖아. 작품. 예시 작품 바로 위에. 너 보고 있는데 맞아. 바로 위에. 뭐뭐더라 가로대. 거기에 가라사대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가로대 왈 가라사대는 싹 다 말하기를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말하기를. 박시전 보겠습니다.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요. 여러 날에 금강산을 찾아가니 풍경도 좋거니와 때도 마침 삼춘이라. 이게 봄이 3달이죠. 그래서 3달 동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좌우 산천을 바라보니 각색의 화초. 각색이라는 것은 각각의 색을 지닌 화초. 꽃과 풀이. 화초의 체크. 꽃과 풀. 만발하다의 체크. 피어있다. 봉접의 체크. 양봉업자 들어봤나요? 양봉이 뭐예요? 벌 해가지고 벌 찍어. 그치. 그럼 벌을 기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지.
양육이란 단어 들어봤죠? 양육도 뭐예요? 길러내는 거죠. 그래서 양봉은 봉자가 벌봉이고 양은 양육할 때의 양자입니다. 그래서 벌을 기른다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봉은 벌에 대한 이야기고요. 접은 우리가 보통 안 쓰는 단어예요. 보통 접이라는 단어는 현재는 안 씁니다. 근데 이 접자는 나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좌우 산천 바라보니 각색 화초 꽃과 풀이 피어 있는데 벌과 나비는 펄펄 날아 꽃을 보고 춤을 추고 수양버들은 늘어졌는데 황금 같은 꾀꼬리는 환우성이 더욱 좋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봄의 경치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야 외래 꽃도 많고 외국에서 들어온 꽃도 많고 그다음에 식물 종이 다양화됐으니까 우리가 거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기술도 없었고 종이 다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꽃은 다 언제 펴? 무조건 봄에 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원래 봄에 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가을에는 꽃이 다 없어져야겠지. 겨울에도 꽃이 다 없어져야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화도 피고 매화도 피니까 얘네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지조절개를 상징하게 되는 거다라고 항상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운문체 보겠습니다. 운문 체크. 여기서 운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운문은 옆에 쓰세요. 시가. 시. 현대시, 고전시가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운문, 산문. 산문은 보통 소설, 수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운문은 보통 현대시와 고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운문이니까 운율감이 느껴져야겠죠. 운율감은 뭐? 리듬감. 리듬감은 뭐에 대한 이야기? 반복에 대한 이야기. 몇 번 이상? 2번 이상의 반복.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운문체는요, 보통 우리가 봐봐. 현대시가 있고 고전시가가 있다고 설명을 하잖아. 근데 현대시는 시라고 하고 고전시는 고전시가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담배 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가의 가짜는 노래 가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운문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소설이 있다라고 하면은 보통 원래 뭐여야 한다? 노래였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해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로 판소리의 영향을 받은 소설의 체크. 이 판소리가 나오는데요. 판소리의 체크 한번 해볼까요? 이 판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죠? 판소리 할 때 뭐랑 뭐가 나타나요 주로? 누가 노래 불러요? 한 명만 부르나? 한 명만 등장하진 않지.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하는 사람이 있어. 연주. 그치. 북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지. 그래서 판소리는 거기에 써볼까요? 소리꾼 더하기 고수. 소리꾼과 고수로 나뉩니다. 소리꾼은 노래를 하는 사람이고요. 고수는 북장단을 치는 사람이에요. 이해됐나요? 우리가 북장단. 너네 소고 들어봤나? 소고 배우지? 아니. 어릴 때 안 배웠냐? 수고 했잖아. 소고 그 작은 거 이렇게. 뭔지 알긴 하는데 해본 적은 없고. 아, 해본 적 없어? 그거 그래서 했잖아. 기억이 안 날 수 있대. 자, 그래서 거기서의 고도 원래 한자가 북고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가 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고는 작은 북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근데 그래서 고수는 손으로 북치는 사람이다 해서 고수, 장단 맞춰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굳이 이 판소리를 설명을 하는 이유는 판소리 자체가 시험에 나올 때도 있어요, 나중에. 그리고 이 북치는 것, 이 소리꾼과 북치는 사람 간의 관계를 다룬 소설이 나중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판소리 하면 창 노래 부르는 사람과 그 다음에 장단을 맞추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장기전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의 체크. 장기라는 건요, 원래 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꿩. 알겠죠? 장기란 놈이 하는 말이, 그럼 장기가 말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거기다 써주세요. 의인화. 사람이 아닌데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의인화라는 게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네 이소부화 들어봤어? 이소부화? 학과 두루미하고 여우하고 스프 처먹는 거 봤어 안 봤어? 봤지? 그런 게 다 우화예요. 우화. 이소부. 네, 방금 이소부화라고 했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소우화라는 게 있는데 그럼 우화는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 동물이 행동하는 걸 바탕으로 우리한테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걸 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얘도 장기, 꿩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화적인 거죠. 우화적이라고 적어주세요. 이해됐나? 우화적. 콩 먹고 다 죽을까? 고서를 볼짝 시면 고서라는 것은 옛날 책입니다. 써볼까요? 옛 책. 볼짝 시면 본다면 콩 태가 든 이마다 오래 살고 귀히 되니라. 태고적 천왕씨는 1만 8천 세를 살아있고 태호 복희씨는 풍성이 상승하여 15대를 전해 있고. 어때? 문장이 다 비슷비슷하지? 그래서 리듬감이 느껴지게 된다. 운율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기 보시면 태자에 막 동그라미 쳐져 있죠. 고자에 막 밑줄 쳐져 있죠. 그러니까 동일한 음자를 반복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음자를 반복했다는 이야기는 한 글자씩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음자는 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태자라는 글자, 고자라는 글자를 계속해서 반복했다. 한태조, 당태종은 풍진생의 창업지주 되었으니. 이거 이제 너네가 이걸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 한태조하고 당태종은 한나라의 태조, 한나라를 만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요. 당태종 역시나 당나라를 만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태조 이성계라고 배우잖아요. 그렇죠? 태조 이성계면 조선의 태조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 가장 큰 하비에 대한 이야기, 시조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곡, 백곡, 작곡 중에 콩태자가 제일이라. 거기에 체크해 볼까? 오곡, 작곡, 백곡 중에 콩태자가 제일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곡식 중에 콩태자라는 것은 한자가 콩태라는 한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콩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콩이 최고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서 뭐 했어요? 태고적, 태호 복희씨, 한태조, 당태종 뭐 하고 있어? 태자가 들어간 거 싹 갖다 박아놨지.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언어 유희인 거죠. 이해됐나요? 언어 유희라고 써볼까요? 언어 유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배도 여러 가지 배가 있잖아요. 먹는 배, 타는 배, 그다음에 니네 배돼지, 그리고 배. 이런 배, 한 배, 두 배, 세 배 이런 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단어들을 말장난을 치는 거야. 네가 먹은 배는 내 배요 막 이렇게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싹 다 언어 유희에 대한 이야기이고 해학이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언어 유희 가로 열고 해학. 해학이 뭐였죠?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안녕하세요. 우스꽝스럽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너네 보통 이제 어때요? 막 배꼽 잡고 웃어야 될 것 같단 말이야. 근데 문학에서 말하는 우스꽝스럽다는 배꼽 잡고 웃는 게 아니라 그냥 피식하는 웃음이 나올 정도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흥미롭게 만들어준다의 개념인 거예요. 막 배 잡고 쳐 웃는 게 아니라. 알겠죠? 궁팔식 강태공은 달팔십 살아있고 시중천자 이태백은 기영산천하여 있고 북방의 태일성은 별중에 으뜸이라. 그래서 이 태자가 들어간 사람들을 나열을 쭉 해놓고 그 사람들 다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 콩태자라고 불리는 콩을 쳐먹으면 나도 그 사람들처럼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콩을 먹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고전 소설은 이런 내용들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방금 이런 거는 사실 설명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것도 이렇게 해석해 보는 것도 중요한데 좀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얘가 어쩌겠다고 콩 먹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술자의 개입 별표. 이 친구는요 진짜 엄청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모의고사 수능에도 자꾸 나오고 학교 내신할 땐 거의 필수로 나와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작품 밖의 서술자의 체크. 그러면 서술자가 밖에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 뭘 떠올려 볼까? 1인칭일까? 3인칭일까? 3인칭에 대한 이야기죠. 거기에 3인칭이라고 써줄까요? 3인칭. 작품에 개입하여 인물과 사건에 대한 판단이나 생각, 느낌을 직접 서술, 거기에 체크. 생각이나 느낌을 직접 서술한다. 한마디로 뭐냐면 막 이런 거야. 너네 햇님 달님 들어봤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호랑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참 구라 같지 않나요? 라고 물어봐. 그치? 그러면 내가 등장인물인가? 아니지. 내가 등장인물이 아닌데 구라 같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그거 다 구라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이게 바로 내 판단이 들어갔지. 이게 서술자의 개입이에요. 이해됐나요? 등장인물이 아니야. 그러면 따옴표가 없는 부분이어야 돼. 서술자여야 해. 근데 얘가 갑자기 좋지 아니한가 좋다라고 판단을 한다거나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다 슬퍼해야 돼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이 싹 다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술자의 개입에 대한 이야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3인칭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전지적 작가 시점.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하며 편집자적 논평이란 단어도 꼭 암기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문장의 형태는 주로 서리적 의문문의 체크. 서리적 의문문이라는 건요. 우리가 현대시에서 할 때 배웠지. 뭐 서리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타난다. 유충여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천자의 동그라미. 나중에 이제 고전 소설을 읽으면 항상 이 본명 말고 관직에 대한 이름들 때문에 엄청 힘들어. 그래서 아까도 했던 것처럼 막 여러 가지 단어를 막 적어주는 거거든. 천자는 무슨 뜻이냐면 황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제. 임금이랑 왕이랑 천자는 또 달라요. 왕이랑 황제는 또 다른 거야. 뭐냐면 봐봐. 조선은 황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안 썼어요? 근데 쓴 사람이 딱 한 명 있지. 고종황제. 이건 들어봤지? 대한제국. 그치? 대한제국일 때 고종황제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러면 황제란 칭호는 제국적인 제국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황제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황제라고 썼던 건 로마 제국이 되기 때문에 로마 황제라는 표현을 쓴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 제국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황제라는 대가리가 하나가 있고 그 아래 수많은 왕들이 원래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중국은 황제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야. 근데 조선은 황제 표현을 써? 못 써? 못 써. 왜? 약소국. 우리는 사대주의 들어봤죠? 사대주의가 뭐예요? 명나라를 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속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명나라를 모셔요, 받들어요 라는 표현이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황제를 쓸 수가 없던 표현이었던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청황제, 명황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때 천자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황제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왕보다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백사장에 엎어져 있고 백사장에 엎어져 있다. 백사장이 뭘까요? 니네가 가는 해수욕장에 있는 백사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황제가 백사장에 엎어져 있고 한담이 칼을 들고 천자를 치려했다. 그러면 한담의 체크, 한담도 동그라미, 한담이 등장인물이겠죠. 그러면 한담이 칼을 들고 황제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원수의 동그라미, 여기에 원수는 유충렬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원래 원수는 대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장군, 우두머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금 전쟁 중에 우두머리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해됐죠? 근데 우리가 가끔 쓰는 거 있지. 철천지 원수 새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때는 뭐야? 그냥 둘이 싸울 때 하는 말이야. 이해됐죠? 이때를 당해 평생의 기력을 다해 호통을 치르니 천사마도 평생의 천사마의 체크 밑줄만 치세요. 이건 말 이름이에요. 말 이름. 천리마 들어봤나? 그런 거랑 그냥 비슷한 거예요. 용맹을 다 부리고 변화 좋은 장성검도 33천의 어린 조화를 다 부리었다. 원수 닿는 곳에 강산도 무너지고 말이 되냐? 원수가 말 타고 칼 한 번 휘두르니까 강이랑 산이랑 싹 다 썰려버린대. 말이 안 되지?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전기성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하해도 뒤엎어지는 듯하니 귀신인들 아니 울며 혼백이들 아니 울리어 울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고 있는 거지. 너무 무섭고 장대한 기굴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했으니까 아니 울리오니까 울 수밖에 없어요 라는 누구의 판단? 서술자의 판단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편집자적 논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진짜 개 중요해요 이 부분은. 자, 고전소설을 읽을 때 꼭 알아야 할 말, 꼭 알아야 할 필요는 없는데 알아놓으면 좋은 말 보겠습니다. 각설, 차설 볼까요? 이 설이, 설의 동그라미, 설은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편하게 하고 싶으면 각설, 차설 하면은 닥치고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앞의 내용은 여기까지 끝내. 여기서부터는 다른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제까지 다루던 이야기를 그만두고 화제를 돌린다. 이전과는 다른 내용이 전개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왜 너네도 이제 막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다른 말 하고 싶으면 닥쳐 하고 다른 말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뉘앙스의 역할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축첩제, 축첩의 체크, 첩의 동그라미. 나중에 이제 너네가 나이가 점점 이제 어른이 돼가면서 첩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는 이제 고전 소설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첩은 세컨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 와이프. 오케이? 옛날에 일부 다처제였기 때문에 첫 번째 와이프가 있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와이프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와이프는 우리가 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내에 대한 이야기. 나머지는 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겠습니다. 정식 부인은 처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밑줄. 처는요, 다른 말로 정실이라고 적어주세요. 정실. 실이 원래 집실자입니다. 그래서 정실이라는 것은 원래 정해져 있는 그 와이프에 대한 이야기죠. 정식 부인이 아닌 아내를 첩에 밑줄. 얘는 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실. 우리 너네 사극 같은 거 봤어요? 드라마 같은 거 본 적 있지? 막 왕 나오고 하는 거 본 적 있죠? 그런데도 보시면 중전마마는 들어봤지? 후궁도 들어봤지? 그치? 그래서 후궁도 궁에 뒤에 늦게 들어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야. 첩에 대한 이야기죠. 왕의 첩은 후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정실은 중전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서도 정실과 후실이라는 단어도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첩을 두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이러한 제도를 축첩제라고 한다. 적서차별, 적자와 차별을 서는 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의 자식인 적자와 달리 잘라. 그러면 처의 자식인 적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처의 자식, 첫 번째 정실부인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적자와 달리 첩의 자식인 서자의 체크. 그래서 적자의 적과 서자의 서를 합쳐서 적서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벼슬에 제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너네 가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아니 아까는 평민과 평민, 양반과 양반, 양반과 평민이라면서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봐. 양반은 콧대가 높고 자존심이 세. 근데 자기 딸을 이미 남편이 있는 집에 보내겠어?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양반의 양반끼리 결혼하는 게 보통 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분 상승을 도모하거나 아니면 힘이 없어서 그냥 몸을 내어주게 되었던 평민들이 그 서자를 낳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이러한 차별을 적서차별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는 홍길동이 받고 있는 차별을 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숙제는 202, 203, 204, 205 문제 풀기예요. 6문제밖에 없어요. 작품이 4개입니다. 너무 길어요. 원래 길어요.